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2쪽 내용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오른쪽에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아직 못한 상태야.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 좀 해보면, 일단은 창섭이가 고향으로 내려왔어. 고향 샘마을에 내려오면서 일단은 집으로 오기 전에 누이 동생의 무덤 있는 공동묘지를 보면서 누이 동생이 죽었던 과거의 회상이, 바로 배가 아팠는데 의사를 이제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이 없고, 그래서 맹장염에 악화돼가지고 죽게 된 누이 동생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창섭이 뭐가 되기로?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이제 농사를 물려주려고 공농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과 달리 아들은 의전을 갔어. 의사가 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맹장 수술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주잖아.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라고. 여기에서 우리 창섭이가 왜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언급이 돼 있지. 바로 병원 확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땅을 팔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정리됐지? 자, 그 다음 넘겨보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을길을 보니까 상당히 평탄해져 있고 잘 다듬어져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솜씨였지.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 성격이 직접 제시되는 부분, 바로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 그러니까 근면하고 검소한, 상당히 부지런하신 인물. 그랬을 때 아버지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뭐였냐면 아버지 때 와가지고는 땅을 늘리지 못했어. 이유가 뭐가 있었어? 첫 번째가 곡식값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두 번째 이유가 아들의 유학을 보내면서 학비를 들였던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들에게 이제 들어갈 학비를 더 이상 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돈에다가 이 땅을 이제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번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땅을 더 기름진 땅으로 관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었지. 그래서 아버지는 땅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인 수확을 가지고 뭔가 땅을 늘려보거나 어떤 더 잘 살아보거나 하는 쪽이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수작도 안 주고 직접 아버지가 농사짓는 자자를 선택하신 그런 분.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땅을 팔자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이지.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가 높아졌다. 아들의 유학 부담이 컸다. 땅을 늘리는 것보다 기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는 돈은 마을의 땅을 위해 사용을 했다. 그래서 밭을 하루갈이도 늘리지 못했으나 누구의 눈에나 탐스러운 땅을 잃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버지의 땅을 늘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뭐 성격, 가치관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구나. 바로 땅에 대한 애정. 갖고 있는 인물이면서 돈을 벌어서 뭔가 재산을 늘리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없는, 오히려 다른 쪽인 거야.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물질적 가치관이 없는, 어떤 땅 자체로서의 어떤 본래적 가치, 이걸 중시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 거기에다 땅을 대하는 창섭과 아버지의 관점, 이거를 배포해야 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땅에 대한 창섭과 아버지의 관점. 관점이 어때? 다르지. 다른 것만 아니라 서로 대조되잖아. 이런 대조되는 가치관 차이가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돼. 자, 하나씩 보자. 가치관이란 건 뭐냐면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냐.
그 땅 자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근면하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거지 라고 여기는 아버지의 가치관.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지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병원을 늘리면 그게 돈을 더 버는 방법이고,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지요. 또 많이 벌면 좋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둘이 땅을 판다 못 판다라는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야. 가치관의 차이가. 그래서 첫 번째 창섭은 땅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땅을 팔 수 있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다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바로 경제적인 수단, 금전적인 가치. 창섭의 땅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고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일종의 땅을 도구로 보는 거야, 도구. 그치? 땅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거. 반면 아버지는 자, 땅을 어떻게 봤어?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 땅에 대한 애정이 강한 분이라는 거. 그러면 땅은 뭐야? 땅을 가꾸는 것 자체가 본래의 목적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본래적 가치를 중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적 가치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땅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를 그대로 중시하는. 땅을 뭐 하는 거야? 땅은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되고, 그게 원래 땅의 목적이잖아. 그치?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얘를 뭐해? 사고 팔고 이익을 얻고 이런 도구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본래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적인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 땅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가치관 차이가 벌어진 거야. 나중에 뭐가 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일단은 중요하게 다뤄질 첫 번째 부분이야. 2번이.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 나와 있지.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서술자가 직접 말해버리는 부분이야. 말하기, 텔링. 그래서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라고 직접 제시를 하고 있고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때 요거 한번 해보자. 어떤 제시 방법. 자, 제시라는 것은 뭘 제시하냐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인물의 심리를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걸 제시할 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나눠서 구분해서 각각 적용시키는 거야. 자, 직접적인 방법은 뭐 하는 거냐면 누구에 의해서?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인 방법은 그 인물에 의해서. 일단은 드러내는 그 주체가 다르지. 그리고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말하기를 하는 거야. 간접적인 방법은 인물이 보여주기를 하는 거야. 서술자가 뭘 말해?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반면 보여주기 방법은 등장인물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 자신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기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텔링. 그리고 얘는 보여주기라고 해서 쇼잉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나 더 해보자.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서술자가 짤막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짧게 제시할 수 있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서술자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면 몇 년 전 사건이 되게 간단하게 요약이 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잘 봐. 어떤 사건이나 심리나 성격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줘.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연극 같은 거지. 연극.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제시된 것을 우리가 극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 할 때 이때 극을 연극의 극으로 봐야 돼. 우리가 뭐 극적인 만남 이런 극이 아니라, 알겠지? 뭐 궁극, 달극 이런 극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연극적인 제시 방법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제시라고 한다. 나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직접 제시 방법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짧은 내용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독자들이 내용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 반면 간접 제시를 하게 되면 독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등장인물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본 다음에 추측을 하거나 상상을 해봐야 돼.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제시 방법을 보여주게 되면 독자 역할이 커져. 직접 제시하게 되면 독자가 큰 어떤 노력 없이도 서술자의 말만 들어보면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만 쓰기보다는 직접 제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일반적이야. 이런 사람이다, 이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게 많아. 알겠지? 그래서 한쪽만 쓰기보다는 골고루 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소설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안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리냐면 서술자가 빠르게 그냥 전개해버리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는 독자들이 자세히 읽어야 될 부분이야. 그러면 일부러 느리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접 제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한번 봅시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전개 속도가 여기는 빠름, 여기는 느림. 알겠지?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버지 성격이 직접 제시된 부분도 있고 간접 제시된 부분은 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이런 말 하잖아.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예전에 우리 옛말투로 할아버니, 아버지를 아버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를 통해 가지고 뭐야? 아버지의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뭐가 있구나?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돼? 상상을 통해 가지고 느리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인물 제시 방법, 뭐 성격, 심리, 사건 다 마찬가지야. 자, 이것만은 꼭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지만 맞죠? 근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땅을 늘리지 못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늘렸어요? 하루가리도 못 늘렸어요. 하루가리라는 게 이거야. 밭을 갈 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 옛날엔 요즘에 뭐 경운기도 있고 심지어 뭐 트랙터도 있지만 그런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에다 전기를 메고 하루 종일 밭을 갈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늘리지 못했다. 하루 동안 소로 밭을 갈 정도의 땅도 늘리지 못할 정도로 땅 늘리기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던 분. 그러니까 있는 땅을 관리하기에 애름이 없던 분. 알겠지? 그래서 1번에 5,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잖아.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고 창섭은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한다. 3번 창섭은, 자, 뭐 팔자고? 땅을 팔자고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향에 왔습니다. 생각 다 해본 거야. 팔아야 된다야. 왜 팔아야 된다야? 땅을 담보로 해서 얻는 돈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아예 팔아야 돼. 자, 확인 문제. 네 문제 풀어볼 텐데, 참고로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요, 그 왼쪽에 있는 이것만 놓고 3번 문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뭐 활용이 아니지,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풀고 빨리 풀어야겠습니다.
보자. 1번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문제잖아. 보통 서술상 특징 문제에서 답이 되는 요소들은 이거야. 시점. 시점과 바로 위에 있는 이 제시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섞으면 서술상 특징이 나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물의 성격을 뭐 직접 제시해서 독자들이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라거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을 봐야 돼요. 시점. 자, 소설에서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역할을 시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시점이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소설자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 자, 그 중에 소설자의 위치를 먼저 보면 이거야. 소설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자, 내부에 있으면 자기가 소설 안에 있는 인물이면 내가 소설에 등장을 해. 그러면 나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와. 그러면 1인칭 표현이 나오겠지? 외부에 있다? 소설 밖에 있어. 그럼 나는 등장하지 않아. 내가 없으면 소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야? 다른 사람들이겠지. 그들, 그녀들, 혹은 창섭이, 창욱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나 하는 그 사람들의 호칭이 나오겠지. 이건 3인칭인 거야. 외부에 있으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뉜다. 그래서 1인칭일 때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 나라는 1인칭의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3인칭일 경우에는 그나, 그녀 또는 이름이 나와야 돼. 이름. 여기서는 지금 뭐야? 나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있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 창섭이가 뭐뭐뭐뭐, 아버지가 뭐뭐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인칭은 아닌 걸로 보여. 그 다음에 역할이야, 역할. 자, 역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주인공, 두 번째가 관찰자, 세 번째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막 고민해봤는데 이게 잘 어울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람. 알겠지? 그러니까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이렇게 세 가지 나눠봤을 때 첫 번째, 주인공이야. 무슨 얘기야? 자기가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고 주요 인물이야. 그때 1인칭과 주인공 하나씩 뭐가 나오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1인칭인데 관찰자도 있어. 내가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해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이것도 있어. 3인칭인데 내가 어디에 있어? 밖에 있으면서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지막 3인칭인데 모든 걸 다 알아.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지. 참고로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주인공이면 일단 나의 심리만 제시돼. 내가 내 이야기하면 내 마음밖에 몰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몰라. 근데 관찰자잖아. 그 누구의 심리를 몰라. 단순히 이때 뭐만 해야 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즉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독자들이 뭐 해야 돼? 추측을 하게 만드는 가장 많은 상상력이 작용되는 부분이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심적인 존재는 전적 작가 시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인물의 심리가 다 제시될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이 작품은 잘 봐. 창섭이가 누이 동생의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제시해 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작품 무슨 작품이야? 어떤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지. 물론 그리고 쉽게 4번 같아 하고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시점에 대한 좀 완벽한 이해를 하고 나면, 제시 방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빨리 시점부터 정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꾸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 이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 다
다 알기 때문에 가끔 뭐 암시를 하거나 복선을 깔아놓거나 그치?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 혹은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 아니까 작품 속에 들어가서 어우 속상해 라고 막 서술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걸 좀 이해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에 4번이죠. 작품 밖의 소설자입니다. 3인칭인 외부 소설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전달하고 있는 4번이 전적 작가 수준의 설명. 2번,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 1, 3, 4, 5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었지. 근데 2번 볼게요.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고 소작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닌데다가 어찌 보면 반대야. 차라리 소작을 주었더라면 땅을 빌려준 돈을 받으면 차라리 이익이나 되지. 자작을 하셨잖아. 직접 농사 지으셨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가 난 같이 일난 사람이 자기 농사 지고 할 정도로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실속이 없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지. 3번 보겠습니다. 땅을 댄 아버지 태도 본래적 가치. 참고로 금전적, 물질적, 이해타산적, 경제적 전부 다 창섭의 관점이야. 알겠지? 4번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기 위해 고향에 왔다. 자, 그리고 154쪽에 라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땅 표지, 인물의 내면 심리가 나오고 있어.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셨어야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천생 어쩔 수 없이 천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둔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로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땅을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여기 보세요.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이 뭐야, 얘들아? 바로 땅을 판 돈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병원, 확장을 위해잖아. 이것 때문에 왔잖아 지금. 근데 창섭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른 이유를 더 덧붙이고 있는 거야. 바로 아버지의 연세, 어머니의 건강, 자신의 역할, 이런 등등의 이야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아버지의 성격.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작을 맡기고는 하루도 편히 계실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지금? 이거는 바로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창섭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유를 만들어가는 거야. 땅 없애야 돼. 그냥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땅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아버지 연세 많으신데 계속 농사 짓는다고? 말이 안 돼.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신데 어머니 계속 시골에 있는다고? 말이 안 돼. 서울로 모셔오면 나도 있고 큰 병원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도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집에 창섭이 말고 다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럼 난 이 집안이 거의 외아들일 거고 뭐 장남일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내가 모실 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골로 오는 것보다는 의사인 내가 있는 서울에 아버지가 농사를 포기하고 올라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들어있는 가치관이 뭐야? 어떤 이익을 따지는 거야.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얻는 이익보다 내가 의사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줬는다. 이 관점인 거지. 경제적 가치를 중시 여겨. 거기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는
이 땅이 있는데 서울에 가셔가지고 야 지금 내 땅을 누가 붙이고 있노? 그리고 그 땅을 잘 관리 안 되나? 자꾸 걱정하시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없애버리자. 되게 어찌 보면 힘이라고 생각 잘 알아봤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뭐 합리화하는 이런 태도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한자성어. 싫어하지만 해야 돼. 한자성어. 뭐가 있냐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 논도 있고 네 논도 있고 네 논도 있어. 내 논에다가 물을 막 대는 거야. 내가 유리하려고. 말도 이야기 흐름도 나 쪽으로 유리하게 자꾸 끌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유리하기보다는. 뭐라고 해? 자기들의 물대기 아전인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법은에 그냥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아까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이거 있었어.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이때 당신.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문법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 말일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 얘들아.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야.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 상대방을 얘기하는 2인칭이 아니야. 아버지라는 3인칭을 가리킬 때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말을, 그 주체를 반복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제귀 대명사라고 해.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라는 3인칭을 지칭하는 제귀 대명사인데 바로 높여야 될 대상한테 쓰이는. 만약에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면 자기, 저 이런 표현을 써. 자, 이런 문장 보자. 철수는 철수방으로 들어갔다. 반복되지. 회피하기 위해서 뭐야? 철수를 의미하는 제기대명사에 자기를 써. 그럼 이걸 만약에 아버지로 바꾸면 아버지께서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아버지가 주체니까 당연히 깨서와 시도 쓰이겠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 자기를 당신으로 바꿔줘야 돼. 왜? 아버지는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때 당신을 가리키는 사람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문학 공부하면서 이게 문법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툭툭 섞을 수도 있어. 꼭 문학은 문학만, 문법만 이런 게 아니거든. 특히 이렇게 막 그 시험이 언제 볼지도 모르고 안 봤으면 진짜 좋겠지만 니네도 좋고 나도 좋잖아. 시험 아예 안 봐버리면. 그치? 학원도 안 되는데. 공부를 그냥 말 그대로 필라테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어떻게든 볼 거야, 악착같이. 왜? 수시가 지금 내신인데. 그치? 시험 안 볼 순 없어.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못 볼 경우에 한 번의 시험으로 내신을 결정하잖아? 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의 시험이 갖는 변별력도 문제지만 시험 범위도 문제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위를 지금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진짜 막말로 우리 한 8월 초 중순에 한 번의 시험으로 니네 1학년 1학기 그 내신이 결정될 수도 있어? 한 번의 시험으로 한 과목의 내신이 최소 2번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시험 범위 어떻게 돼? 1단원 또 5단원까지야. 그치? 어떻게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뭐 30문제라고 치자 많이 돼서 30문제 안에 5개 답을 내는 내용 어떻게 다 내? 시험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의 방법은 우리 왜 뒤에 그거 있었잖아. 높임 표현 이런 것들
기억나지? 그 높임 표현을 굳이 따로 문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문학을 할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얘기 이해돼? 그치? 같이 섞어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문법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문법적 요소가 나오게 되면 체크를 해두고 정리를 해둬야 돼. 그치? 당신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자, 그리고 이제 나 들어가면 돼.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인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 뵈다. 미안해. 자, 뵈일수 무슨 높임이냐면 객체 높임이다. 객체 높임. 원래 이거를 원래 낮춤표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만날 수겠지. 그래서 만나다 높이 뭐가 돼? 뵙다가 돼. 아버지는 가에는, 그러니까 물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 일을 하도록, 이게 추측 방언이야,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아버지의 행동. 지금 살얼음이 낀 물가에 직접 그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간 거야. 아버지 어떤 분? 적극적이고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선생님들이 우리 막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막 이런 거 평가해 주거든. 그럴 때 관찰 기준들이 뭐냐면 어떤 학급의 일이 있어. 그럼 여기에 그 애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느냐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를 할 때 직접 청소도구를 잡고 막 허리 굽혀가지고 막 쓸고 있는 애, 막 무거운 책상 옮기고 있는 애, 아니면 막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수도가에서 밀대걸레 빨고 막 빨아서 와가지고 물기 짠 다음에 막 빡빡 닦는 애, 이런 애들이 가장 적극적인 거잖아.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도와줄까? 뭐 말만 하는 애, 심지어는 아이랑 딴짓하는 애, 이런 애들은 뭐 하는 거야? 되게 불성실하고 소극적이고 좋은 점수 못 받겠지. 어쩔 수 없어. 아버지도 뭐 하시는 분이야? 만약에 아버지가 마을에 대한 애정, 솔선수범 자체가 없는 분이라면 그냥 저쪽 위에서 그냥 옷 따뜻하게 입고 신발 신고, 그냥 초겨울이잖아 지금, 그치? 그냥 말로만 자꾸 힘 좀 내,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힘 못 쓰고 말이야, 이러면 아버지는 솔선수범한 분이 아니지. 직접 물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 또 하나 추가된 거야. 아버지는 근검에 솔선수범까지 하시는 분이야, 마을 일에. 근데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분들이? 돌다리. 자,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여기서 한번 다뤄도 돼. 이 작품의 제목이야. 선생님이 왜 소설의 제목이 인물 제목도 있고 사건 제목도 있고 배경 제목도 있지만 소재 제목도 있다. 특히 소재 제목 같은 경우는 그 소재가 어떤 상징적인 기능을 하느냐, 상징성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돌다리라는 것은 일단은 아버지가 지금 고치고 계신 다리이고 중요한 게 이거야. 돌다리는 첫 번째, 만들기 어려운 다리야. 왜? 무거워. 가공도 힘들어. 무겁고, 생각해봐 너희들, 돌을 깨는 게 쉽겠니? 나무를 자르는 게 쉽겠니? 나무를 자르는 게 훨씬 쉽잖아, 그치? 톱으로 그냥 쑥쑥 하면 잘려. 돌은 뭐 해야 돼? 커다란 망치를 들고 정을 떼가지고 딱 깨야 돼. 그것도 내 원하는 대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돌이 이상하게 착 하고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거 옮기려면 되게 무겁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돌다리. 나중에 추가 할 거야. 여기 비워둘 거야. 알겠지? 비워두자. 자, 다시 돌아오자.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땅을 파는 일이겠지.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인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자 여기서 우리 쇠고삐하게 되면 소의 굴레를 매는 그 끈이 있답니다. 줄이 있어요. 요것에 두 기장 하게 되면 그 길이의 방언.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거리야? 뭐 걸어서 5분 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많이 겪고 자기가 느껴보거나 자기가 사용해본 걸 기준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있단 말이야.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한 시경 이런 말 들어봐서 시경? 뭐 한 시경, 두 시경? 앞으로 소설 읽다 보면 이런 말 잘 나와. 한 시경쯤 지났을까? 시경이라는 말은 한 끼의 밥을 먹을 정도의 시간.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 근데 우리가 늘상 밥을 먹으니까 하루 세 번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시간 기준을 밥 먹는 시간으로 정하거나 뭐 거리도 마찬가지 이런 그 몇 걸음 혹은 몇 분 거리 이렇게 표현하듯이 길이도 마찬가지야. 시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짓는 꼭 필요한 게 뭐야? 소잖아. 그러면 소를 끌고 갈 때 가장 많이 잡는 게 뭐야? 소의 고삐란 말이야. 소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소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소의 고삐 길이가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친숙한 사람들은 그 고삐 길이가 한 이 정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m로 계산해보자, 한 4m 정도가 떠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같은 농경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듣기 쉽게끔. 알겠지? 요즘에 우리 그런 걸 많이 쓰잖아. 현대인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 두 정거장 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 정도 뭐한 거야? 그 돌이, 다리돌이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자 그것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밑에 그림 나와 있지. 우와, 크기 장난 아니야 지금. 그치? 개울은 동네 북판을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여 있으나 하룻밤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아랫마을, 윗마을 가운데로 지금,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로 지금 개울이 흐르고 있어. 여기에 작은 다리들도 있긴 해. 여기 징검다리가 있어. 근데 돌다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요만큼 높은 데 다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거기 지금 그림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 정도로 찰랑찰랑 넘쳐버리게 되면 징검다리를 못 건너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많이 다니는 유용한 다리는 어느 거야? 이 돌다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이런 돌다리 같은 경우에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 샘말. 마을 이름 자체가 지금 샘말이잖아. 뭔가 큰 샘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우리 옛날에 막 그 동네 이름들 보면 다 그런 어떤 마을의 특성을 따서 지은 이름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대전을 옛날에 이름이 한밭이라고 하거든. 큰 밭. 왜? 평야가 많고 땅이 넓어가지고.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왜 제주가 제주게? 제주가 왜 제주인지 생각 안 해봤지? 제주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쓴대. 그냥 나 그렸어. 그냥 한자 쓸 줄 몰라가지고. 이 제자가 물 건널 제자네. 제주 어디에 있어 얘들아? 그치? 바다 건너에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 지역적 특색을 그대로 이름에 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물 건너에 있는 고을 이런 뜻의 제주. 그럼 이 마을은 또 뭐야? 큰 샘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뭐인 것처럼 샘마을이라는 거죠. 자, 가보자. 자, 하룻밤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바로 이 돌다리의 내력. 그 돌다리에 담겨있는 일종의 뭐 역사, 얽힌 이야기. 이게 이 돌다리의 의미가 돼. 여기 이제 추가적인 설명할 겁니다. 이제 자, 보자. 아버지 이야기. 자, 뭐가 있냐? 너의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서 너의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자,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돌다리가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나온 것이지. 바로 누구? 조부가 그러니까 창섭이의 할아버지가 창섭이의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무덤 앞에 상돌이 뭐냐면 산소 가봤어? 조선의 산소?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비석도 있지만 이렇게 평평한 네모난 돌도 있지. 거기에 보통 우리가 뭐 음식 올려가지고 술잔도 올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지내고도 하잖아. 그 넓고 평평한 돌, 그게 상돌이란 말이야. 요즘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간소화돼서 작아서 우리 책상 크기밖에 안 하지만 옛날에 좀 있는 집안이 아니라 좀 그래도 어떤 그 유교적인 문화가 좀 강하게 지배하는 집안은 컸단 말이에요. 상돌도 컸고 무덤도 컸고 비석도 컸고 다 커. 그러다 보니까 그 커다란 돌을 옮기는데 징검다리는 생각해봐. 징검다리 해봐야 그 돌의 넓이가 사람 한 사람 서면 꽉 차볼 정도의 징검다리겠지. 여기를 그 돌이 무게를 봤을 때 몇 명이서 져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물에 빠진다는 소리야. 못 건너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큰 다리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리로 상도를 옮겨야 되겠다. 자, 징검다리, 이 돌다리 만든 사람 누구?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가지고만 문제 낼 수도 있어. 자,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떠내려 갔던 것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돌다리의 내력. 뭐야?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 상도를 옮기기 위해서 돌다리를 만드셨다. 돌다리 내력은 바로 이 집안의 가족의 역사와 연관된 소재, 가족 역사가 얽혀있는 소재. 그게 돌다리의 특성입니다. 나중에 돌다리를 창섭이가 그런 얘기하거든. 아버지 이거 왜 힘들게 하고 돌다리를 그렇게 다시 고치고 그럽니까? 그냥 나무다리 하나 치우세요. 이런 식으로 나무다리라는 걸 제시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나무다리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창섭의 가치관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나.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제일 큰 장이 떠내려갔대. 두께가 한 장은 죽게 되고 실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되고 폭이 6자, 길이가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여서 여간 몇 사람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받아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노인 뒤의 일이다. 자, 이게 나무다리 나무죠.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아, 지금 이 돌다리가 망가진 지 몇 해 된 거야. 그거를 지금 마침 아버지께서 지금 뭐 한 거야? 이 돌다리를 고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나무다리. 자, 돌다리를 뒤지는 나무다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만들기 쉬움, 거기에다가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야. 지금 이 나무다리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제 물질 문명이라든가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돌다리가 지금 망가진 지 몇 해 됐는데도 손 안 대고 잊혀지고 나무다리로 건너는 그 현실. 어떤 현실? 돌다리를 잇고 나무다리로 건넌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나무다리라는 편리한 문명, 근대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소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름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콩국수가 있어. 콩국수를 먹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수 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콩국물이 중요해. 그래서 일단 좋은 국산 콩을 골라서 하루 때 불려야 돼. 그러니까 딱딱한 콩 자체로는 갈 수가 없거든. 하루를 불린 다음에 이 불린 콩을 어디에다 갈아야 되냐면 맷돌에 갈아야 돼.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무암이잖아. 그럼 현무암이 그 구멍이 뽕뽕뽕 나인 거친 돌이잖아. 그래서 거친 돌과 돌 사이에 이 콩국이 들어가면 이게 으깨지거든. 그 맷돌이 돌리게 되면. 그래서 갈면 되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구수한 맛의 콩국물이 나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맷돌을 구해야 돼. 어디 가서. 요즘에 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부탁해서 그래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맷돌이 되게 무거워. 그 나무 손잡이 달아 이걸 얘를 어처구니라고 불러 얘들아. 맷돌 손잡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처구니가 없네가 맷돌을 돌리려고 봤더니 손잡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온 말이야. 근데 얘 베테랑에서 그 유아인이가 걔가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어이라고 한다고 막 걔가 이상하게 얘기했잖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뭔 줄 알아? 맷돌 손잡이. 그럼 걔가 바보고 어처구니예요. 얘가 없으니까 맷돌 못 돌리잖아.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 당황하는 거야. 돌려. 되게 힘든단 말이야. 이거 거의 운동이야 이거는. 그래서 돌려서 만든 그 콩국물이 맛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해. 불편하니까 뭐 하는 거야? 어디다 가라? 믹서에다 가는 거야. 믹서기다 때려먹고 뚜껑 닫고 딱 와 해가지고 갈려서 그냥 설탕 넣고 부어 먹거든. 소금 뿌려가지고. 물론 편리하긴 해. 근데 뭐가 없어.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수한 맛이 나지 않아. 똑같아. 돌다리 무거워. 불편해. 비만 많이 오면 떠내려가. 또 고쳐야 돼. 나무다리 뭐 하면 돼? 쉽게 가공하고 그냥 탁탁탁 조립하고 만들면 끝나. 이만큼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통적인 것을 멀리하고 근대적인 것,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또는 당대 현실. 이게 지금 얘들아 일제강점기 작품이야.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뭐 찾은 거야? 전통적인 것을 멀리하고 근대적인 것을. 특히 예전에 30년대 이후에 이런 유행이 많이 돌았어. 일제강점기에. 뭐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간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유학파들. 있는 집이 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좀 뭔가 배우고 와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거나 뭐 집안의 기둥이 되려면 큰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 일본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들어올 때 물론 공부도 하고 돌아오지만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더 그 근대화라는 거 빨랐거든. 서구 문명도 빨리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하고 달리 뭐 했냐면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거 혹은 도시적인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옷을 와 이제 얘네 기모노 안 입는구나, 양복 입는구나, 서양식 옷 입고 서양식 구두 신고 서양식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구나 보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게 모던한 거구나. 그걸 흉내낸 거지. 지식인들이 돌아오면서 뭐 하는 거야. 다 양복한 걸 입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에 다 와. 그럼 죄다 막 나풀나풀 한복 입고 막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그 가스고 다니는 영감들 틈에서 자기가 딱 서양식 양복 입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모던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일종의 자만감?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걸 막 내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우리의 한복은 낡은 것 그리고 저러한 양복이 멋진 것 돌다리 같은 전통적인 거 낡은 거 저런 나무다리가 편리한 게 저런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돌다리를 잊어버리고 나무다리로 걷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상징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는 거지. 당대 현실. 자 오른쪽에 핵심전에 보겠습니다. 창섭이요 합리화하죠. 무슨 합리화입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바로 늙으신 부모님은 아들인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 내가 시골로 올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된다. 소작을 맡기시면 아버지는 마음 편치 못하신다. 그래서 땅을 팔아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는 지금 자신을 위한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실제는 뭐 때문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마치 뭐한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땅을 팔아내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다리와 돌다리 상징적 의미 별표 쳐주세요. 결국 돌다리는 뭐한 거야? 만들기 어렵고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얽혀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왔죠.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고, 전통적 가치관, 나무다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돌다리보다 만들기 쉬우면서 쉽게 건널 수 있고 불안정하고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대적 가치관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돌다리 내리기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조부님이 증조부의 상도를 해오기 위해서 만들었다.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다리입니다. 자, 이것만은 꼭 창섭이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죠. 돌다리. 그림에서 봤을 때 아버지 누구로 보입니까? 거기 약간 붉은색의, 그지? 조끼를 입고 있는 분이 아버지로 보이죠. 2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편하게, 오랜 세월 이런 말 나오면 돌다리야. 돌다리. 그리고 돌다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창섭의 증조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도를 옮기기 위해서니까 살아계실 때 안 되겠지. X. 자, 확인 문제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1번, 2번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번에 돌다리는 창섭의 증조부를 위해서 아버지가 놓은 게 아니라 조부, 할아버지가 놓은 것. 1번 잘못됐고요. 2번입니다. 창섭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려사항이 아버지가 내년에 환갑이시다, 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기침이 도지신다, 아버지는 땅에 대해 강하기 때문에 땅이 있는 채로 서울에 가시면 걱정하실 것이다, 또는 자신은 시골에 내려올 수가 없다. 근데 어머니가 서울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 얘기는 아직 없죠.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돌다리와 왕소나무의 공통점, 이게 뭐야? 다르다. 뭔가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잖아. 그때 돌다리가 뭘 상징하냐? 전통적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딱 찾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왕소나무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찾아야 돼. 왕소나무가 뭐였어? 백수, 모든 나무의 우두머리였다. 근데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찾았죠? 그러고 나서 6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왕소나무가 사라진 이 마을은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이렇게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마을의 주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즉 영물의 예우도 던지고 고사해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내가 뭐해?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작품의 서술자에게 왕소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이 마을의 버팀목이자 되게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존재, 그런 의미 왕소나무거든? 그러면 이 돌다리하고 뭐해서 바로 어떤 전통적 가치를 상징한다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답이 3번입니다. 특히 철도가 생기면서 사라진 나무야? 나무다리가 생기면서 잊혀진 돌다리야? 바로 근대 문명에 의해서 훼손된 그런 전통적 가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이 3번. 자, 좀 쉬었다가 위기로 넘어갈 텐데 급할 거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어느 정도 좀 이게 돌다리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도 이제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자습서를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평가 문제집도 존재하거든. 자습서 말고
그 평가 문제지로 선생님이 이제 복사를 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또 한 번 또 내용 정리하면서 지금 학교 진도를 다시 맞추는 과정을 또 한번 할게요. 알겠지?